이번엔 영화 뉴스와 리뷰를 전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우리들의 진짜 영화 이야기, 영화로 온 밤 나이트 시네마입니다. 2024년 7월 27일 라이브 방송을 유튜브와 치지직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캐스트로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 바쁘신 분들은 1.2배속이나 1.25배속으로 청취하실 것을 권장드리고요. 유튜브로 시청하시는 분들은 백그라운드 재생으로 음성만 들으셔도 무방합니다. 추천과 구독은 큰 힘이 되니까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광고 읽고 갈게요. 먼저 키치클럽입니다. 양재천의 감성휴식더 키치클럽에서 영화 상영 시간 동안 여유롭게 즐길 수 있는 칵테일, 나이트 시네마를 런칭했습니다. 한 편의 영화처럼 분위기 있게 취하고 싶은 밤, 나이트 시네마 채널 구독자분들에게 제공되는 서비스 디저트와 함께 나이트 시네마 한 잔 어떨까요? 낮에는 커피와 디저트가, 밤에는 와인과 안주들이 기다리고 있는 키치클럽을 네이버에서 검색해보세요. 그 다음에 요거프레소 장안지구점입니다. 의왕역 인근에 위치한 요거프레소 장안지구점에서 나이트 시네마 구독자분들에게 음료 무료 사이즈업과 10% 할인 혜택을 제공합니다. 이번 주말 음료와 함께 매장에 비치되어 있는 각종 도서를 읽으며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보시는 건 어떨까요? 요거트 음료와 요거트 아이스크림의 맛은 제가 보장하겠습니다. 네이버에서 요거프레소 장안지구점을 검색해보세요. 그 다음에 롯데백화점 동탄점 4층에 위치한 마이크로 킥보드입니다. 롯데백화점 동탄점 4층에 위치한 마이크로 킥보드 매장에서 나이트 시네마 구독자분들에게 킥보드 구매 시 LED 라이트를 무료 증정합니다. 킥보드라는 고유 명사는 1999년 마이크로사에서 출시한 세바퀴 제품인 K2 킥보드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스위스 기술력을 통해 최고의 안전을 목표로 설계된 마이크로 킥보드. 흉내낼 수 없는 오리지널 킥보드의 가치를 롯데백화점 동탄점 4층 마이크로 킥보드 매장에서 만나보세요. 나이트 시네마는 팟캐스트 어디 영좀, 시네타운 3구, 삼덕유한공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나이트 시네마에서 나오는 광고들은 대가를 받고 하는 광고가 아니라 우리 청취자분들이 하시는 거를 도와드리기 위해서 무료로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요.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요즘 지난 한 주에 가장 핫했던 이슈가 티몬 사태죠. 지금 제 주변 지인들도 피해를 호소하시는 분들이 있고 좀 크고 작은 피해들을 많이 입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뉴스에서만 나오던 일이 실제 제 지인들한테 벌어지고 있고, 그리고 제가 뭐 구체적으로는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제 업무랑도 좀 연관이 되어 있어가지고 그거 대응한다고 좀 약간 회사가 살짝 시끄러웠는데, 어쨌든 이런 제2의 머지포인트 사태가 터진 것 같네요.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저희 구독자분들은 별 피해가 없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의 큰 피해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요즘 시간이 날 때마다 뭘 하고 있냐면은, 원래는 좀 방송 컨텐츠 편집하고 이런 데 막 온 시간을 다 쏟다가 요즘은 조금 쉬엄쉬엄 하려고 노력 중이에요. 왜냐면은 이렇게 열과 성의를 다해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지속 가능하게 할 수 있는 힘은 온 힘을 쏟아붓는 게 아니라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하는 게 가장 오랫동안 지속 가능한 힘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진짜 일주일 내내 그 애를 재우고 나면은 이 컨텐츠 관련 활동을 하던 때가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다른 것들도 제가 좋아하는 게 많은데 그런 것들을 좀 놓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주일에 한 이틀이나 하루 이틀 정도는 애를 재우고 난 다음에 시간을 진짜 제가 하고 싶은 다른 것들을 하는데 좀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하고 있는 게 그 빅뱅 이론이라는 그 시트콤 아세요? 좀 유명한 거라서 많이들 아실 것 같은데 제가 이 시리즈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집에 전 시즌 DVD와 블루레이를 다 소장을 하고 있을 정도로 굉장히 좋아하고요. 쿠팡 플레이에서 이제 서비스가 되고 있어요. 빅뱅 이론이라는 시트콤이. 그래서 다시 시즌 1부터 시간 날 때마다, 시즌이 워낙 많으니까 이게 옛날 걸 다시 보면은 아 맞죠, 이런 게 있었지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옛날 추억을 떠올리는 그런 느낌으로 계속 보게 되는 그런 게 있거든요. 거기 나오는 캐릭터 한 명 한 명이 굉장히 사랑스럽죠. 저랑 가장 닮았다고 생각되는 캐릭터는 레너드라는 인물이 나오는데, 키가 작은 물리학자 캐릭터예요. 그리고 머리도 약간 곱슬이고 아웃사이더의 좀 덕후 같은 면을 가지고 있지만 그래도 좀 인싸를 꿈꾸는 약간의 사회성은 좀 그래도 갖춘 그런 인물로 묘사가 되는 캐릭터입니다. 그래서 보는 내내 저랑 가장 닮은 인물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봤고,
이 레너드라는 그 캐릭터에 좀 감정이입을 해가지고 좀 재밌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빅뱅 이론을 제가 좋아하는 이유는 이 빅뱅 이론을 제가 한참 감상하던 시기가 대학교 2학년까지 하고 이제 1년 휴학을 내고 이제 서울에 있는 어떤 학원을 다니기 위해서 이렇게 상경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저는 원래 대구에 살고 있었으니까 그 위치가 교대역 근처였는데 내 몸 하나 누우면 끝나는 그 고시원을 하나 빌려가지고 그 인근에 있는 학원을 다녔던 적이 있어요. 한 6개월 동안. 그때의 삶이 뭐 평일 주말 할 거 없이 고시원 학원 이런 게 반복되던 그런 삶이었는데 그때의 삶에 있어서 유일한 낙이 주말은 좀 일찍 마치는 날도 있었거든요. 그럴 때 학원이 일찍 끝나면은 돌아오는 길에 그 계란빵 장수가 항상 계셨어요. 그래서 돌아오는 길에 그 계란빵을 한 봉지 사고 그리고 편의점에 들려서 그 병맥주 카프리를 하나 삽니다. 그 카프리가 제일 좋은 점이 뭐냐면은 병따개가 없어도 돼요. 그 병 뚜껑이 돌려서 따는 방식이거든요. 고시원빵으로 들어와서 그 빅뱅 이론을 보면서 이렇게 계란빵과 그 카프리 맥주 한 잔을 막 먹던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근데 이렇게 빅뱅 이론을 보고 있으면은 왠지 그 시절에 저로 좀 돌아간 듯한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근데 저한테는 그런 느낌을 주는 이제 시트콤이 빅뱅 이론이지만 각자의 그런 뭐 드라마든 영화든 그런 작품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아마도 많은 분들이 뭐 해리포터를 꼽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실 것 같고 그리고 굉장히 유명한 시트콤인 프렌즈를 그렇게 꼽는 분들도 많이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한테는 그런 작품이 이제 빅뱅 이론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충 다 아는 내용이니까 그냥 틀어놓고 적당히 좀 딴짓도 하고 좀 재밌는 장면에서는 좀 낄낄거리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보고 있는데 지금의 정서랑은 맞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혹시나 아직 안 보신 분들이 계신다면은 쿠팡 플레이에 있으니까 꼭 한번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공계 계열을 전공하시는 분들이라면은 높은 확률로 좀 만족하시면서 보실 수 있는 그런 작품입니다. 그리고 다른 시간은 게임을 제가 원래 게임하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 게임을 좀 하고 있고 최근에 좀 게임 관련해서 좀 질렀어요. PS 포탈이라고 해서 그 플스5에 연결하는 그 리모트 기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누워서도 플레이스테이션을 할 수 있는 그런 기기가 있는데 최근에 그거 하나를 질렀는데 지금 이제 이야기하다 보니까 약간 소름 돋는 게 그거를 위메프에서 해외 직구로 샀거든요. 진짜 조금만 늦었어도 그게 엄청 핫딜로 떴어요. 그 당시에 거의 제가 그걸 사고 싶어가지고 항상 당근에서 키워드 알람을 해놓고 중고가를 모니터링 하고 있는데 갑자기 위메프에 해외 직구로 중고가보다 말도 안 되게 저렴한 가격으로 그게 뜬 거예요. 새 제품인데. 그래서 진짜 일말의 망설임도 없이 위메프에서 그걸 샀는데 다행히 배송을 받았어요. 배송을 받았습니다. 다행히. 진짜 조금만 늦었어도 좀 약간 후달리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뻔했습니다. 어쨌든 그걸 받아서 누워서도 편안하게 게임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이스 브레이킹은 지금 한 15분 정도 진행을 했는데 요까지만 하고 오늘 다뤄야 될 작품이 2개이기 때문에 바로 영화 이야기로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나이트 시네마 신규 컨텐츠입니다. 지난주에 방송했던 거 편집해서 올렸고요. 탈출 같은 경우도 많이들 봐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유튜브에 새로 생긴 기능 중에서 썸네일을 3개를 등록을 해놓으면은 사용자들에게 랜덤으로 노출을 시킨 다음에 가장 많은 선택을 받은 썸네일을 고정시켜주는 그런 기능이 생겼습니다. 근데 요 탈출에도 그 기능을 걸어놨고 영화에서 탈출이라고 네이밍 해놓은 썸네일이 가장 많은 선택을 받아서 이렇게 고정이 된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좀 우프죠. 네, 정말 우픈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탈출이 지금 손익분기점이 400만 명인데 아마 400만 명은 고사하고 지금 한 100만 명도 못 넘길 것 같은 그런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아마 VOD 시장으로 좀 빨리 넘어오지 않을까, 원더랜드처럼 그런 선택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작품입니다. 좀 안타깝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나시라고 해서 봤던 영화들 소개해주는 건데 비포 선라이즈는 지금 먼저 하고요. 이 데드풀 같은 경우는 제일 마지막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비포 선라이즈는 국내 개봉일이 1996년이에요. 스포일러가 중요한 작품도 아니고 이 스포일러를 뭐 알고 본다고 해서 크게 막 크리티컬한 그런 작품은 아니에요. 전반적으로 풍겨주는 분위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훨씬 중요한 작품이기 때문에 남녀 주인공이 어른이 잘 만나서 어른이 잘 사랑하겠지. 그죠? 그래서 비포 선라이즈 먼저 하고요. 근데 데드풀은 스포일러가 굉장히 민감한 그런 작품입니다. 그래서 가장 마지막으로 이렇게 밀도록 하겠습니다. 들으시는 분들이 난 이거 안 들을래 라고 이제 초반에 끊기보다는 이제 제일 마지막에 데드풀만 남겨놨을 때 끊어라, 뭐 이런 이제 의도로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비포 선라이즈 소개를 하고 이제 개봉작 소개, OTT 추천작 소개, 영화 뉴스, 그 다음에 데드풀 소개 이렇게 진행하겠습니다. 비포 시리즈의 첫 번째 작품 비포 선라이즈를 감상을 했습니다. 국내에는 1996년에 최초 개봉을 했던데 그때 제 나이가 초등학교 5학년 때였어요. 그래서 이제 청취자 단톡방에서 저를 갈굴 때 자주 사용되는 기믹이 본 게 없다, 옛날 영화 본 게 하나도 없다, 뭐 이런 걸로 저를 많이들 이제 좀 놀리시는데 저도 내가 왜 이렇게 본 게 없지? 라는 생각을 종종 하곤 했어요. 근데 이 96년도에 초등학교 5학년이라는 거를 고려하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아, 이래서 내가 90년대 영화를 본 게 많이 없구나 라는 게 좀 스스로 합리화가 좀 되더라고요. 근데 뭐 이 합리화를 여러분들이 받아들여 주시고 말고는 여러분들의 마음이고요. 저 스스로는 그렇게 납득을 했다, 이렇게 합리화를 좀 시켜봅니다. 놀린 것보다는 팩트로 맞으신 거 아닐까요? 라고 하는데 이제 저거를 한 글자로 줄이면은 긁혔냐고 이라고 하죠. 네, 맞아요. 긁혔습니다. 긁혔어요. 최소한 이거는 좀 봐야 되지 않겠어요? 라는 그런 의도로 좋은 작품들 많이 소개해 주시는데 그거 제가 구글 스프레드시트에 정립 다 해놨고요. 열심히 소고해 나갈 테니까 좀 지켜봐 주시면은 감사할 것 같습니다. 비포 트릴로지의 명성은 옛날부터 많이 들어오긴 했는데 딱히 뭐 이렇게 볼 계기가 없어서 이제 안 보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번에 극장 재개봉을 했다길래 좀 찾아보니까 쿠팡 플레이에서도 서비스 중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청취자분들과 함께 이제 그룹 플레이로 감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은 제가 지금 결혼 만 8년이 됐고 이제 9년 차에 접어들었는데요. 진짜 오랜만에, 정말 오랜만에 이 연애를 시작하던 그 시절 그 설렘을 이 작품을 통해서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아, 맞아. 나도 이런 감정을 느끼던 때가 있었지. 이런 생각이 이 작품을 통해서 좀 들게 되더라고요. 아, 그렇다고 해서 뭐 지금 이제 뭐 사랑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는 절대 아니고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사랑에도 종류가 많잖아요. 그래서 연애 초기에 느낄 수 있는 그런 감정들이랑 이 결혼 9년 차에 느낄 수 있는 이 감정들이랑은 똑같은 사랑일지라도 그 종류가 달라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니까 오해는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무튼 그때의 감정이 새록새록 살아날 정도로 이 영화 속 두 인물의 감정선이 진짜 말랑말랑하더라고요. 이 영화가 특히 더 좋았던 거는 사랑에 대한 것도 물론 있지만 이 두 인물의 감정이 만들어지는 그 과정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두 인물이 영화 내내 끊임없이 대화를 나눠요. 재생시간 내내. 그래서 영화를 보다 보면은 마치 어떤 카페나 기차나 뭐 버스나 이런데 옆 테이블에 있는 이런 연인들의 대화를 마치 엿듣고 있는 그런 기분조차도 들거든요. 대화를 끊임없이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영화가 시작되자마자 어떤 기차칸에서 싸우는 부부가 있습니다. 그게 시끄러우니까 생판 모르는 두 인물이 좀 너무 시끄럽지 않아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스몰 토크를 하다가 옆에 식당칸으로 가서 얘기 좀 더 할래요? 라고 하면서 이제 자리를 옮기면서 이 둘의 만남이 시작이 되죠. 근데 식당칸에 가서는 저 둘이 아까 먼저 있던 그 기차칸에서 싸우던 부부보다 더 시끄러운데 니들이 더 시끄러운데 싶을 정도로 엄청 막 그 대화를 많이 주고받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뭐 요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 것도 이게 뭔가 스마트폰이 없던 시절이 배경이기 때문에 저런 만남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었고, 요즘 만약에 내가 기차에 타고 있는데 어떤 부부가 시끄러워 그러면은 옆자리에 있는 이제 모르는 사람한테 스몰 토크로 좀 많이 시끄러우시죠? 이렇게 누가 그 대화를 걸겠어요. 요즘 같으면은 자연스럽게 갤럭시 버즈를 이제 귀에 꼽고 노이즈 캔슬링 기능을 켜고 뭐 스마트폰에 이제 눈을 고정한 채로 이렇게 하겠죠. 옆 사람한테 괜히 이렇게 말을 뭐 시끄럽죠? 이렇게 말을 건다거나 그러지 않겠죠. 그죠?
그래서 조용히 책 읽다가 시끄러운 사람이 있을 때 옆 사람이랑 아이 컨택을 하면서 스몰 토크로 말 트고 옆 칸으로 같이 옮길 확률이 요즘은 몇 퍼센트나 되겠어요. 뭐 저 때는 뭐 스마트폰이 없으니까 그렇게 가능했던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무튼 그만큼 이런 가벼운 스몰 토크부터 시작해서 무거운 주제까지 방송 끝에 소개해드릴 이 데드풀과 울버린처럼 시종일관 이 대사가 끊기지 않는 작품입니다. 단순 그냥 로맨스 영화나 사랑 영화랑은 또 다르다라고 느꼈던 게 사실 이런 연인 관계뿐만 아니라 사람 사이에서의 이 대화는 진짜 중요하거든요. 서로의 생각을 묻고 답하는 과정을 통해서 서로를 이해해가는 그 과정이잖아요. 실제 이 영화의 대사 중에서 커플은 늙을수록 남자는 고음을 못 듣고 여자는 저음을 못 들어서 상대방의 말을 못 듣는다 뭐 이런 대사가 나오는데 결국은 세월이 지날수록 대화가 줄어들고 좀 소통이 부족해진다 이런 거를 의미하는 대사였던 것 같기도 해요. 그만큼 서로 간의 대화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를 요 작품을 통해서 좀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저 남자는 고음을 못 듣고 여자는 저음을 못 듣는다 이 대사를 들을 때 약간 뜨끔했던 게 뭐냐면은 저희 애가 신생아 때 막 100일 전에는 통잠을 안 자요. 애가 거의 3시간마다 밥 달라고 막 울거든요.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이제 미치죠. 그때는 부모들은 뭐 남편 아내 할 거 없이 그 진짜 잠을 못 잔다는 거에 미쳐버립니다. 3시간마다 계속 깨야 되니까. 와이프가 진짜 천사고 남편이 전생에 이순신 장군인 그런 집이라면은 이제 와이프가 먼저 제안을 해주죠. 오빠 내일 출근해야 되니까 밤에는 신경 쓰지 마. 내가 수유할게. 이렇게 하는데 대부분의 집은 그런 분위기가 절대 나오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서로 힘들어요. 서로 힘들고 서로 예민하고 막 그런 시기예요. 애가 울고 있는데도 제가 못 일어났던 적이 있어요. 근데 와이프가 저한테 막 짜증을 내는 거예요. 왜 애가 우는데 안 일어나냐고, 왜 나만 일어나냐고 하면서 짜증을 내는 거예요. 근데 거기다가 대고 제가 미안해 많이 힘들었지 이랬어야 됐는데 지금이라면 그럴 것 같아요. 당신도 자다 깨서 힘들었지. 미안해 내가 좀 피곤해서 오늘 좀 피곤해가지고 좀 깊게 잠들었나 봐. 내가 못 들었네 라고 해야 되는데 그랬어야 되는데 그때는 진짜 서로 예민해져 있고 힘든 시기다 보니까 서로 고운 말이 안 나가죠. 일단 와이프도 저 깨울 때부터 좀 짜증내면서 깨우고 짜증내면서 깨우니까 저도 이제 일어나면서 짜증내면서 옛날부터 남자들은 고음을 못 듣고 이 영화 대사 이야기를 그대로 한 거예요. 어디서 막 주워들은 게 있어가지고 그래서 아기 우는 소리에 뭐 쉽게 못 일어난대 라고 하면서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지금 얘기하면서도 제가 그때 제 자신을 딱밤을 때려주고 싶을 정도로 미친 소리긴 한데 지금의 저라면은 절대 그런 얘기 안 합니다. 안 하지만 그때는 좀 많이 서로 예민했었다. 뭐 요거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제가 낮은 평점을 줘서 아직까지도 까이고 있는 그 시카리오 있잖아요. 시카리오를 고시기 때 봤어요. 그래서 평점이 높게 나오지 않은 게 아닌가 그런 변명을 좀 해봅니다. 제가 예를 들었던 그 과거의 그 상황에서도 서로가 좀 대화를 했더라면은 그러니까 짜증내지 않고 남편이 많이 피곤했나 보다. 여보 많이 피곤해? 저도 일어나면서 당신도 힘들 텐데 내가 좀 늦게 일어났지? 미안해 다음에 좀 신경 쓸게. 이런 식으로 서로 대화를 했더라면은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 이게 꼭 뭐 부부나 연인 사이가 아니더라도 대화는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즘 얼마나 많은 갈등들이 일어나고 있고 얼마나 많이 싸워요. 온오프라인 할 거 없이. 이게 다 대화가 부족해서라는 생각이 들고 갑자기 좀 이야기가 새는데 알고리즘이 보여주고 싶은 것만 보여주고 듣고 싶은 것만 들려주다 보니까 이게 다른 사람의 생각이 어떤지가 점점 더 궁금해지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착각이나 추측하는 것 대신에 좀 서로 질문하고 대답을 하면서 생각을 맞춰가는 과정이 진짜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제가 이렇게 영화 방송하는 거 이렇게 라이브로 하는 게 사실 공수가 많이 들죠. 어떻게 보면 좀 번거로운 일일 수도 있어요. 제 시간이 될 때 그냥 저 혼자 이렇게 녹음하고 그냥 그거 편집해서 올려도 상관없거든요. 근데 제가 이렇게 굳이 라이브를 장기간 동안 고집하는 이유는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이 대화의 중요성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음성으로, 여러분들은 텍스트로 이렇게 대화를 나누고 소통하면서 이렇게 방송을 만들어가는 게 저는 더 좋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평소에 대화가 참 중요하다라는 거를 많이 느끼고 있는데 이 영화에서도 그런 모습을 이 두 인물을 통해서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아서 그냥 단순 로맨스 영화를 넘어선
좀 더 좋은 그 무언가가 있었다. 뭐 잠시 이야기가 샜는데 어쨌든 기차에서 이렇게 두 남녀 주인공이 말을 트게 되고 남자 주인공인 에다노크가 이제 기차에서 먼저 내려야 되는 상황이 발생을 했죠. 목적지에 도착을 해서 용기를 내가지고 이 여자 주인공인 줄리 델피에게 지금 좀 미친 소리처럼 들릴 수도 있겠지만 지금 나랑 같이 내려서 여행할래? 라고 이제 물어보게 되죠. 그래서 이 기차라는 공간이 많은 영화에서 사용이 되고 있는데 이 정해진 선로를 달린다는 점에서 인생이나 삶을 상징하기도 하고 어떤 시간선 같은 것들을 상징하기도 하죠. 그래서 원래는 예정이 없었던 곳에서 기차에서 함께 내리게 된다라는 것은 마치 어떤 일상에 있었던 일탈의 순간을 묘사하는 것 같기도 하고 내가 원래 살아가던 시간선에서 잠시 내려와서 둘만의 특별한 시간을 가지게 된다는 의미로 보여지기도 했습니다. 이런 의미 부여가 민망하지 않을 정도로 비엔나에서 내린 이 둘은 로맨틱한 하루를 보내게 됩니다. 이 앞서서 이야기했던 이런 이 둘의 대화도 대화지만 이 장면 연출을 기가 막히게 해놨더라고요. 카페나 어떤 바 같은 데 가면은 빔 프로젝트로 벽에다가 영화나 영상 같은 거 계속 틀어주고 있는 그런 가게들이 있잖아요. 그런 데서 틀어놔도 분위기가 참 좋겠다 싶을 정도로 이국적인 풍경이나 둘의 데이트 모습을 진짜 예쁘게 카메라에 담아놨습니다. 마치 1996년도에 촬영한 인스타 감성을 보는 듯한 그런 느낌도 들었어요. 특히 이 LP 가게에 들려서 청음실에 들어가는 그 장면은 와 진짜 명장면입니다. 와 어떻게 그렇게 연출을 할 수 있지 싶을 정도로 와 진짜 콩닥콩닥하게 잘 묘사를 했더라고요. 나란히 서가지고 음악을 들으면서 번갈아가며 서로를 바라보는데 아슬아슬한 타이밍으로 눈빛은 마주치지 않고 애써 눈빛을 피한 다음에 약간 표정은 부끄부끄하는 방향을 잃은 시선 처리 이런 것들이 그 감정 묘사가 진짜 미쳤더라고요. 그래서 이 영화를 다 보고 나서도 그 장면만 몇 번을 좀 돌려보게 된 것 같아요. 마치 제 심장이 다 떨리는 기분이더라고요. 그래서 막 심장아 나대지 마 이러면서 그 장면을 봤던 것 같아요. 이거 외에도 뭐 대관람차에서 키스하는 그런 장면도 좋았고 카페에서 서로 전화 주고받는 그런 상황극하는 그런 장면들 그런 것들도 굉장히 사랑스럽게 카메라에 담긴 것 같습니다. 현실적으로 생각을 하면은 깨는 장면이긴 한데 그 와인바 사장님한테 와인을 외상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어떤 풀밭에서 같이 와인 한잔 하고 싶은데 둘이 돈이 없으니까 눈에 보이는 와인바에 들어가서 사장님한테 내가 사실 저 여자랑 좀 잘 되고 싶은데 지금 당장 수중에 돈이 없다. 그래서 내가 언제 와서 꼭 와인값을 지불을 할 테니까 와인 하나만 좀 외상을 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이게 다음날 바로 기차를 타고 떠나는 상황이기 때문에 말이 외상이지 사실상 도둑질이죠. 사기를 치는 거죠. 맞아, 먹튀죠, 먹튀. 와인 잔은 대놓고 절도죠. 그렇게 와인 사장님이랑 이야기하고 있는 동안 그 여자 주인공이 가가지고 옷소매 속에 와인 잔을 그냥 쓱 넣고 가잖아요. 그리고 그거를 다 먹고 나서 치우지도 않았더라고요. 그 둘이 있었던 그 풀밭을 나중에 카메라가 비춰주는데 그 둘이서 먹었던 그 와인이랑 와인병을 그 풀밭에 그냥 버려놓고 그냥 갔더라고요. 이게 현실적으로 보자면은 굉장히 그 민폐 덩어리이자 지금 브래드 디카프리오님이 굉장히 적절한 표현을 해주셨는데 낭만으로 포장된 절도죠. 그런 장면인데 이 와인바 사장님의 호기롭게 와인을 외상해주는 그런 그 낭만이나 전반적인 분위기가 되게 낭만 그 자체여가지고 사실 영화를 보면서는 저게 절도고 사실 안 갚을 거긴 한데 막 외상해달라고 하고 이런 그 도덕적이지 못한 장면들이 그냥 봐지는 것 같아요. 보면서 좀 덜컥 걸리는 그런 장면이 아니었나. 헤라님이 생각지도 못한 비판입니다. T 행동 자제 좀 해주세요. 저도 약간 좀 꼰대가 된 건지 이렇게 작품에 잘 이입을 하다가도 좀 영화적 허용으로 넘어가는 좀 비도덕적인 상황들 있잖아요. 그런 게 나오면은 좀 이렇게 방지턱에 한번 덜컹거리듯이 몰입이 한번 깨지는 그런 순간들이 오긴 하더라고요. 약간 이 영화 외적으로 좀 이야기를 하자면은 제가 원래는 외국 영화 중에서 제 인생 영화로 꼽던 게 영화 레옹이었어요. 그 대학생 시절에 그걸 볼 때까지만 해도 별로 그냥 되게 좋은 영화였지 거기에 대해서 뭔가 문제의식이 생긴다거나 그런 생각이 없었는데 최근에 이제 다른 방송에 제가 게스트로 나가게 됐는데 그 방송 주제가 레옹이었어요. 그래서 최근에 다시 봤죠. 근데 이 마틸다와 레옹의 그 관계가 주고받는 대사들도 그렇고 제가 딸 키우는 아버지 입장에서 굉장히 거슬리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감상이 좀 새로운 거예요. 내가 대학생 때 그렇게 좋아하던 이 레옹이라는 작품이 이런 작품이었나?
그때는 아무 생각 없이 봤는데 지금은 왜 이렇게 이 대사들이 되게 걸리는 거지? 라는 생각이 들면서 좀 불편하더라고요, 보는데. 옛날에는 별 생각 없이 보던 그런 장면들도 좀 세월이 흐른 뒤에 다시 보면은 약간 방지턱 걸리듯이 덜컹거리는 그런 순간들이 있더라.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조이님께서 저는 거기서 그 커플 말고 와인바 사장님에게서 낭만을 느꼈습니다. 돈을 못 받을 줄 알지만 젊은 청춘에게 와인 한 병을 내어주는 낭만. 맞아요. 그거죠. 와인바 사장님의 그 낭만과 호기로움은 높게 사지만 그런 행동 자체를 시도했던 남녀 주인공은 그렇게 곱게 보이지만은 않았다. 내비게이션 다시 찍고 좀 중심으로 돌아오자면은 사랑이라는 것에 대해서 좀 생각해볼 만한 대사들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여자 주인공인 줄리 델피, 극중 이름이 셀린이죠. 어쨌든 이 셀린의 대사 중에서 자기는 상대방의 모든 것을 다 알 때 사랑에 빠진다, 요런 얘기를 하죠. 그리고 셀린의 할머니의 이야기를 이제 들려주는데, 셀린의 할머니가 사실은 그 결혼한 할아버지 말고 살아가던 사람이 따로 있었다, 이런 이야기를 이제 털어놓게 됩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에다노크가 연기하는, 극중 이름이 제시죠. 이 에다노크가 그거는 그 사람이랑 같이 안 살아서 좋아한 걸 거다. 떨어져 있다 보면은 낭만적으로 보이는 게 있어, 이런 식으로 이제 대답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 이 대사만 딱 듣더라도 이 두 남녀 주인공이 사랑에 대해서 생각하는 그 가치관이 서로 다르다라는 거를 좀 알 수가 있잖아요. 저는 제시는 약간 T라고 봤는데, 왜냐면 그 손금 봐주는 할머니 나오잖아요. 그 장면에서 제시 T다라고 느꼈던 게, 셀리는 그 할머니의 조언들을 좀 재밌게 이렇게 받아들였는데, 제시는 저거다, 그냥 듣기 좋은 소리 해주는 거야. 그런 얘기도 하고, 그리고 키워드 이야기 해주면은 즉석에서 그 시 써주는 그 불황자 한 명 나오잖아요. 그것도 막 그 셀리는 되게 재밌게 흥미진진하게 이렇게 키워드 던지면서 막 그 얘기를 듣는데, 제시는 저거 미리 써놓은 레파토리 있고 거기에 우리가 말한 키워드만 끼워 맞춰가지고 대충 얘기해주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면서 뭐야, 제시 T인가? 라는 그런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은데, 어쨌든 다시 내비게이션 다시 찍고 돌아오자면은, 이렇게 둘의 이제 사랑에 대한 가치관이 좀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셀린 같은 사랑을 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거고, 제시 같은 사랑을 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근데 영화상에서 등장하는 이 두 인물은 서로의 이 사랑에 대한 가치관이 다르다고 해서 상대방을 내 생각에 맞추기 위해서 설득하는 대화가 아니라, 저 사람이 왜 저런 생각을 하는지 이해하기 위한 대화를 합니다. 이게 진짜 종이 한 장 차이로, 작은 뉘앙스 차이로 바뀔 수가 있는 건데, 놀랍게도 이 영화에서 이 두 인물은 서로의 생각을 이해하기 위해서, 너는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됐을까? 너는 왜 그런 가치관을 가지게 됐을까? 그걸 이해하기 위한 대화를 이어나간단 말이에요. 서로를 인정해주는 거죠. 이게 진짜 멋진 대화법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이게 되게 이상적인 대화법인데 실생활에서는 쉽지 않죠. 저만 해도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영화상에 나오는 셀린의 대사처럼 결국 우리는 좀 더 사랑받기 원하는 존재거든요. 단지 그 방법이 다를 뿐이지 궁극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거는 사랑받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둘은 대화를 통해서 서로의 어떤 생각이 같고 어떤 생각이 다른지를 확인을 하면서 서로에게 사랑받기를 원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이거는 뭐 영화상에 나오는 이 둘뿐만 아니라 지금 방송을 진행하고 있는 저나 듣고 계신 여러분이나 다 똑같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사랑받기를 원하고 있는 것 같아요. 보면은 맨날 막 부정적인 이야기 쏟아내고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조차도 결국은 나 좀 더 사랑받고 싶어 라고 외치고 있는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뭐 단순히 이 영화를 보자면은, 정말 그 표면적인 것만 보자면은 여행 판타지 로맨스물로도 볼 수가 있겠지만, 물론 그렇게만 봐도 충분히 아름답고 예쁜 사랑 이야기지만, 이 둘이 끊임없이 나오는 이 대화를 하나하나 곱씹어보다 보면은 이렇게 생각할 거리들을 많이 던져준다라는 것도 참 좋았던 것 같습니다. 나시님은 뒤에 두 편은 아직 안 보고 선라이즈를 처음 보신 건가요? 라고 하는데, 맞습니다. 이따가도 소개해드릴 건데 8월 14일에 요 다음 작품이 이제 개봉을 합니다. 비포 선셋이 8월 14일에 재개봉을 합니다. 그래서 그 재개봉하기 전에 요 비포 선셋도 요 쿠팡 플레이를 통해서 우리 청취자분들이랑 같이 볼 생각이고, 높은 확률로 미드나잇도 개봉을 하겠죠. 그러면 또 미드나잇 재개봉 시점에 맞춰서 또 쿠팡 플레이에서 같이 보고 그렇게 진행을 할 생각입니다. 영화관에서 이렇게 집중해서 보는 것도 물론 매력이 있는데, 쿠팡 플레이로 보다 보니까 그 같은 장면에서 다 같이 막 감탄하고 이런 그 분위기 있잖아요. 청혼실 장면에 전부 다 채팅으로 막 이거 막
올라오면서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분위기들, 서로 같은 장면에서 같은 감정을 느끼고 있구나라는 거를 이렇게 막 공감하고, 또 막 저 플러팅 하는 거 봐라 막 이러면서 뭐 이런 상황이 만들어지기 위한 준비물, 에다노크의 얼굴 막 이런 이야기 막 하면서 서로 막 되게 재밌더라고요. 그렇게 보니까. 뒤편들을 보고 다시 보면은 완전히 새롭습니다라고 하는 게, 저 말씀이 대충 어떤 뉘앙스인지 좀 이해가 가는 게 뭐냐면은, 아마 뒤에 가면 이 둘의 사이가 좀 소원해지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특히 미드나잇 같은 경우 가면 막 거의 약간 위기 상황이 뭐 오는 뭐 그런 걸로 제가 어디서 뭐 주워 들은 것 같은데, 어디서 봤는지 모르겠지만, 비포 선라이즈를 보면은 완전 그냥 둘이 좋아 죽거든요. 같이 함께 이렇게 세월을 보내면서 왜 이렇게 변했을까, 뭐 이런 거를, 옛날에는 얘들이 이랬었는데, 이런 연인이었는데 왜 이렇게 변했을까, 이런 거를 한번 뭐 곱씹어 볼 수 있다는 그런 뉘앙스가 아닐까라고 좀 추측을 해봅니다. 근데 그거는 사실 그 감정은 굳이 영화를 보지 않더라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제 결혼 9년 차를 달리고 있는데, 어쨌든 요 비포 선라이즈 늦게라도 봐서 참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한 가지 그 후일담을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 비포 선라이즈를 보고 제가 연애 당시에 그 콩닥콩닥했던 그 심장은 나대지마 그 감정을 좀 느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좀 와이프한테도 추천을 하고 싶은 거예요. 와이프가 요런 영화를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최근에 와이프가 막 눈물까지 흘리면서 재밌게 봤던 작품이, 패스트 라이브즈를 제가 극장에서 이제 보고 와서 엔딩의 그 먹먹함이 좀 오랫동안 여운이 남아서 되게 좋아했던 작품인데, 그게 티빙에서 아마 지금 스트리밍이 되고 있을 겁니다. 와이프한테 그걸 추천을 해줬어요. 제가 방송하는 동안 와이프는 거실에서 이제 패스트 라이브즈를 본 거예요. 근데 방송 끝나고 가보니까 막 혼자 막 오열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되게 감동 깊게 봤다. 그래서 이런 패스트 라이브즈 같은 잔잔한 좀 감동적이고 좀 여운이 있는 그런 작품이 있다면은 좀 추천을 해달라라고 이제 저한테 얘기를 해놓은 상황이었죠. 근데 이 영화의 엔딩이, 이 후속작이 나온다는 사실을 모르고 이 영화를 본다면은, 이 영화의 엔딩이 막 그렇게 절절할 수가 없거든요. 이 하룻밤 동안 그 뜨거운 사랑을 나눴던 인물들이 이 기차에서, 그 당시에 뭐 카카오톡이 있어, 라인이 있어, 뭐가 있어. 심지어 휴대폰도 없던 시절로 보이죠. 아마 이 두 인물이 휴대폰 한 번도 안 꺼내니까 그냥 전화기만 있던 그런 시절이었는데, 뭐 아무런 그런 단서도 없이 그냥 몇 년 뒤에 어디서 만나자라는 약속만 하고 이제 기차를 타고 헤어지잖아요. 얼마나 절절해요. 그게 여운이 길어요. 그래서 보고 나서도 막 저 감성 막 이러면서 봤거든요. 그래서 그 엔딩을 딱 보자마자 이거 와이프한테 추천해야겠다 싶어서 와이프한테, 여보, 당신이 그토록 원하던 영화를 내가 찾았어. 그러니까 와이프가 막 잔뜩 기대에 부풀어서, 무슨 영화야? 이래서 비포 선라이즈라고 라고 얘기하니까, 오빠 그 언제적 영화를 그거 안 본 사람이 어딨냐고. 아니 그거 안 본 사람이 어딨어. 언제적 영화를 들고 오냐고. 그러니까 글쩍글쩍 차마 내가 영화 유튜버인데 아직도 그걸 안 보고 있었다고 이야기를 할 수는 없어가지고 그냥 약간 머쓱했던 그렇지? 라고 하면서 최근에 다시 봤는데 좋더라고, 뭐 이 정도로만 얘기하고 넘어갔습니다. 몇 년 뒤에 어디서 다시 만나자는 엽기적인 그녀에서처럼 옛날에 많이 유행했습니다 라고 했는데, 스마트폰이 없고 막 그럴 때는 뭐 그런 약속을 많이 하긴 했었죠. 그리고 지역별로의 약속 스팟이 있었잖아요. 며칠날 몇 시에서 어디서 보자, 시계탑, 아니면은 대구 같은 경우는 동성로죠. 그 당시에 뭐 대구백화점 앞에서 보자, 뭐 동아백화점 앞에서 보자, 뭐 그런 게 있었죠. 대구 같은 경우는. 비포 선라이즈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 이제 다음 주 개봉작, 그리고 OTT 추천작, 그리고 영화 뉴스 이야기하고 데드풀과 울버린 스포일러 포함해서 그렇게 이야기 쭉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번 주 개봉작 소개를 먼저 드리자면은, 영화 파일럿이 이제 개봉을 합니다. 그래서 조정석 배우가 여장을 한다고 해서 굉장히 예고편이 공개가 됐을 때부터 굉장히 화제가 됐고, 리볼버는 다음 주입니다. 네, 맞습니다. 다음 주에 제가 리볼버 그 무대 인사를 가거든요. 가서 우리 전도연 누나 생생하게 눈에 담아서 후기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다시 파일럿으로 돌아와가지고, 이 조정석 배우가 여장을 한다고 해서 굉장히 좀 화제가 됐던 그런 작품이죠. 감독은 김한결 감독인데, 이분이 누구시냐면은 가장 보통의 연애라는 작품이 있어요. 저는 보진 못했지만 그 당시에 꽤 화제가 됐던 작품으로 기억을 하거든요. 김래원 배우랑 공효진 배우가 나와가지고 현실적으로 그 연인 간의 관계를 그렸다라는 평을 받으면서 입에 많이 오르내리던 그런 작품인데, 그런 김한결 감독이 연출을 한 작품입니다. 예고편만 봤을 때는 뭔가 B급 코미디 영화 같다라는 그런 느낌이 좀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평론가들 평이나 얼마 전에 일반 관객
대상으로 한 시사회가 진행이 됐는데 평이 상당히 좋습니다. 단순 코미디류가 아니라 요즘 많이 대두되고 있는 젠더 갈등이라든가 이런 이슈에 대해서 되게 유쾌하게 꼬집고 있는 작품이라는 평이 있더라고요. 저는 이 작품에 대해서 큰 기대가 없었거든요. 그냥 다음 주에 다룰 작품도 딱히 없고 시간을 잘 못 내는 주기 때문에 그냥 대충 가벼운 영화 한 편 보고 짧게 방송에서 이야기하고 그냥 넘어가겠다라는 생각으로 이 작품을 다음 주에 다뤄야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올라오는 평들이나 후기들을 보면은 되게 호평을 받고 있어가지고 기대가 되는 그런 작품이기도 합니다. 시놉시스를 읽어드리자면은 최고의 비행 실력을 갖춘 스타 파일럿이자 뜨거운 인기로 유명 TV쇼에도 출연할 만큼 고공행진하던 한정우, 조정석이죠. 한정우는 순간의 잘못으로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고 실직까지 하게 된다. 블랙리스트에 오른 그를 다시 받아줄 항공사는 어느 곳에도 없었고 궁지에 몰린 한정우는 여동생의 신분으로 완벽하게 변신해서 재취업에 성공한다. 그런데 기쁨도 잠시 또 예상치 못한 난관에 부딪히게 되는데 인생 순항을 꿈꾸던 그의 삶은 무사히 이룩할 수 있을까? 이런 시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젠더 갈등이라든가 이런 민감한 그 요소를 어떻게 이 작품에서 유쾌하게 풀어낼지 한번 보고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더 원더스라는 작품이 개봉을 합니다. 이것도 지금 최근에 시사회가 진행이 됐는데 보고 오신 분들이 되게 호평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대중 상업 영화라기보다는 좀 아트 영화에 가까운 그런 작품이고 제67회 칸 영화제에서 심사위원 대상 그랑프리를 수상을 했습니다. 시놉시스는 인적이 드문 토스카나의 시골 농가, 세상에 대한 호기심으로 가득한 12살 소녀 젤소 미나는 아버지의 양봉이를 돕고 동생들을 돌보느라 바쁘기만 하다. 어느 날 소년원 출신의 한 남자아이가 이 집에 위탁되고 유명 TV 프로그램이 이 마을을 찾아오면서 변화가 찾아온다. 젤소 미나는 큰 상금이 걸린 TV 프로그램에 출연하고 싶지만 세상과 유리된 삶을 고수하는 아버지를 설득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그런 소재를 가지고 있는 작품입니다. 2014년도에 해외에서 개봉을 했는데 이제서야 국내에 들어오게 되네요. 이게 아마 이 감독님의 좀 자전적인 이야기일 거예요. 감독님이 어렸을 때 뭐 이런 비슷한 상황을 좀 겪었는데 그거를 좀 극화해가지고 아마 제작을 했을 겁니다. 요 감독님의 작품은 행복한 라짜로 그리고 키메라 이런 작품들. 키메라가 최근에 개봉해가지고 많은 분들의 호평을 받았죠. 근데 저는 이게 상영관이 너무 없어가지고 이거 못 봤는데 이거 보신 분들은 전부 다 호평을 하시더라고요. 키메라에 나오는 배우가 또 이 배우입니다. 챌린저스에 나와가지고 많은 분들의 신금을 울렸던 조시 오커너. 키메라도 보고 싶은데 정액제 OTT나 이런 데 좀 빨리 떴으면 좋겠네요. OTT 추천작을 말씀을 드리자면은 추천작은 아니고요. 7월 31일 수요일에 웨이브랑 티빙에서 수많은 영화가 서비스가 종료가 됩니다. 이게 아마 그 계약 문제 때문에 그렇게 될 것 같은데 좋은 작품들도 많이 내려가니까 좀 챙겨 보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8월 1일 날 쿠팡 플레이의 던전 앤 드래곤 도적들의 명예, 그리고 트랜스포머 비스트의 서막, 탐 크루즈의 이제 미션 임파서블 데드 레코닝 요 작품이 8월 1일 날 쿠팡 플레이에 공개가 됩니다. 뭐 자세한 소개 글은 공개되고 나서 그렇게 다시 한번 이렇게 해드릴 거고요. 간단하게 빠르게 소개를 해드리자면은 트랜스포머 비스트의 서막 안 보셔도 됩니다. 지아이조 시리즈랑 이 트랜스포머 시리즈랑 좀 연계를 하기 위한 건널목 역할을 하는 그런 작품이 아니었나 싶은데 개인적으로 굉장히 구렸습니다. 그래서 안 보셔도 될 것 같고 미션 임파서블 데드 레코닝은 그 장면은 되게 좋은 장면들이 있어요. 뭐 기차씬이라든가 스턴트 씬들 그런 것들은 장면이 되게 좋았는데 뭐랄까 좀 주객전도가 된 느낌이랄까요? 카체이싱 장면이나 그런 스턴트 씬들만을 위한 그런 작품이 된 것 같다. 옛날에 우리가 미션 임파서블을 사랑했던 이유는 극 중에서 벌어지는 그 내용 자체도 굉장히 매력적이고 인물들도 매력적이고 거기에 플러스로 엄청난 스턴트 씬들이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작품을 사랑한 거지 이 스턴트 씬만 때문에 이 작품을 사랑한 게 아닌데 이게 주객전도가 돼가지고 이 데드 레코닝에 가서는 너무 스턴트 씬에만 좀 심혈을 기울인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액션 장면이 나올 때는 진짜 두 눈이 번쩍 떠질 정도로 굉장히 잘 만들었는데 내용 전개가 될 때는 되게 지루합니다. 아직 안 보신 분들은 그냥 쿠팡 플레이에서 보면서 그런 스턴트 씬들만 좀 골라가면서 보셔도 될 것 같고 제가 강추하는 작품은 요 던전 앤 드래곤 도적들의 명예 요 작품 진짜 강추합니다. 글로벌 흥행은 좀 실패를 했어요. 그런 작품이긴 한데 저는 이거 진짜 재밌게 봤거든요. 극장에서 보면서 막 완전 감탄을 하면서 봤어요. 와 이러면서 RPG 세계관을 영상화를 이렇게까지 좀 훌륭하게 한 작품이 근래에 있었나. 물론 뭐 반지의 제왕이나 이런 작품들 많이 언급을 하지만 반지의 제왕은 좀
무거운 분위기인데 이 던전 앤 드래곤 같은 경우는 되게 경쾌하면서도 밝은 분위기로 판타지 세계관을 되게 잘 묘사를 해놨더라고요. 그 포탈을 활용하는 기믹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무릎을 탁 칠 정도로 되게 기발하게 연출을 하고 해서 보는 동안 너무 재밌었고, 드루이드 캐릭터가 나오는데 이 드루이드 캐릭터가 각종 동물로 변신을 해가면서 추격전을 벌이는 장면이 나와요. 그 연출이 끝내줍니다. 이 파리부터 시작해서 뭐 생쥐, 노루 이렇게 막 각종 동물로 변신하면서 도망가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기가 막힙니다. 너무 재밌게 보고 나왔는데 이게 글로벌 흥행을 못하는 바람에 좀 많이 아쉽게 됐습니다. 제 생각에는 극장에서 좀 저평가받은 작품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이번에 쿠팡 플레이에 공개가 되면은 다들 한번 꼭 좀 보셨으면 좋겠는 그런 작품입니다. 네, 그리고 제가 2023년 최고작으로 꼽았던 이 영화 괴물이 웨이브에서 독점 스트리밍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근데 주의하셔야 될 게, 웨이브에서 이걸 보러 들어가셔서 이제 괴물 검색하면은 이제 검색 결과가 나올 거잖아요. 스트리밍 해주는 검색 결과랑 단건 구매해서 소장할 수 있는 검색 결과랑 같이 나와요. 근데 좀 더 상단에 노출시켜주는 게 그냥 구매해서 보는 그 소장용 그 작품을 상단에 노출시켜주거든요. 그래서 이거 뭐야, 스트리밍 서비스 한다고 했는데 왜 또 사라고 하지? 라는 착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검색 결과에서 좀 내려보면은 이렇게 그냥 스트리밍으로 보실 수 있는 요 괴물이 노출되어 있으니까요. 요거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제76회 칸 영화제에서 각본상을 수상을 했고요. 국내에서도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의 작품입니다. 영화들 중에서 그런 영화가 있잖아요. 볼 때 너무 재밌고 즐거운 작품, 보는 그 순간 너무 재밌고 즐거워, 그런 작품이 있고, 보고 나서 나한테 영향을 주는 그런 작품들이 있잖아요. 주제의식이나 어떤 장면 같은 것들이 계속 내 뇌리에 남아가지고 그 작품이 나의 삶에 주는 어떤 영향이 있는 그런 작품들이 있잖아요. 이 괴물이 저한테는 그런 작품이었어요. 극중에 어떤 특정 사건이 발생을 하고 그 똑같은 사건을 이 괴물이라는 작품에 나오는 여러 인물의 시점으로 이제 보여주는 그런 작품인데, 시점이 바뀔 때마다 그 똑같은 사건을 두고도 각양각색으로 될 수 있는지를 이제 보여주는 그런 작품이에요. 근데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은 옛날에 뭐 라쇼몽이나 아니면은 라스트 듀얼 이런 작품들을 떠올리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그거랑은 느낌이 좀 달라요. 같은 기법이긴 하지만 연출하는 그 느낌이 라쇼몽이나 뭐 라스트 듀얼 같은 작품과는 좀 다릅니다. 전반적인 분위기는 굉장히 잔잔한데 던지고 있는 메시지는 굉장히 묵직한 그런 작품인 것 같고요. 우리는 그 누구도 그 상대방의 입장에서 100% 다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 상황이 왜 그렇게 벌어졌고 내가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를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은 그 사람 자기 자신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시각으로 함부로 다른 사람을 비난하면 안 되고, 다른 사람의 사정을 우리가 섣불리 우리는 저 사람의 사정을 다 알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굉장히 위험하다라는 거를 이 작품을 통해서 좀 느꼈고, 제가 이렇게 막 미주알 고주알 길게 좀 이야기한 이런 내용들이 이 괴물에서는 좀 더 와닿게끔 연출을 잘 해놓은 작품이기 때문에 요거 한번 보셨으면 좋을 것 같고, 당사자가 아닌 이상은 100%다 이해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기 때문에 함부로 판단해서 안 된다, 그런 얘기를 좀 해봅니다. 갑자기 너무 좀 진지한 이야기를 했는데,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거를 좀 의식적으로 제 습관에 넣을 수 있게 노력하게 만들어준 작품이 지금 이 괴물이라는 작품입니다. 그래서 아직 못 보신 분들은 꼭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런 영화적인 메시지를 떠나서 보시더라도 아마 이 영화에 좀 감정을 조금이라도 이입해서 보신 분들이라면은 엔딩 크레딧이 올라가는 동시에 울려 퍼지는 이 사카모토 류이치 음악 감독의 아쿠아라는 그 곡을 들으면서 아마 눈물을 흘리시게 될 것 같아요. 저는 그랬어요. 곡이 되게 좋아요. 이 영화는 뭐 시간이 없어서 못 보시더라도 유튜브나 이런 데 아쿠아라는 이 곡은 올라와 있으니까 한번 들어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사카모토 류이치 음악 감독이 지금은 이제 세상을 떠나셨죠. 음악 감독으로 참여한 이 작품이 유작이 되었죠. 그래서 그런 의미로라도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조커도 쿠팡 플레이에 공개가 됐습니다. 쿠팡 플레이가 요새 좀 열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제76회 베니스 국제영화제 황금사자상을 수상을 했던 그런 작품이고요. 이 호아킨 피닉스의 미친 연기력으로도 화제가 됐던 그런 작품이죠. DC 코믹스 빌런 캐릭터인 조커를 소재로 하고 있지만 요 DC 유니버스에는 포함이 되지 않는 단독 작품이고요. DC 코믹스 최초로 단독 빌런 영화의 작품이기도 합니다. 근데 어둡고 무거운 분위기 속에서도 좀 감각적으로 좀 연출을 했다,
그런 평을 받고 있고, 해외에서는 R등급 영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청불이겠죠. 그런 청불 R등급 영화 중에서는 흥행 1위를 기록한 그런 작품이고, 국내에서는 15세 관람가 등급을 받았는데 520만 명을 기록할 만큼 많은 사랑을 받은 그런 작품입니다. 그래서 작품성이랑 대중성을 고루 갖춘 그런 작품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아직 못 보신 분들은 쿠팡플레이에서 한번 보셨으면 좋겠고, 쿠팡플레이 구독 중이지 않으신 분들은 넷플릭스에서도 서비스 중이니까 거기서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후속작인 조커 폴리아드가 이제 10월에 개봉 예정인데, 이때는 레이디 가가가 연기하는 할리퀸도 함께 나온다고 하고, 이제 뮤지컬 영화로 지금 후속작이 제작된다고 해서 많이들 걱정하고 계신 것 같은데, 예고편만 본 제 뇌피셜로 치자면은 이게 진짜 갑자기 막 라라랜드나 뭐 위대한 쇼맨이나 레미제라블처럼 그런 식의 뮤지컬 영화라기보다는 조커랑 할리퀸의 망상? 뭐 상상 속 이런 데서 그냥 둘이 막 춤추고 노래하고 뭐 이러지 않을까, 제 뇌피셜입니다. 예고편만 봤을 때 그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OTT 추천작 소개는 여기까지 하고요. 영화 뉴스는 하려고 했는데 지금 시간이 많이 흘러가지고 진짜 이거는 언급 안 하면 안 되겠다 싶은 것만 이렇게 언급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영화 탈주가 손익분기점을 돌파했습니다. 200만 관객이죠. 너무너무 축하드립니다. 좀 잘 됐으면 했던 그런 작품인데 잘 돼서 좀 기분이 좋네요. 그리고 인사이드 아웃 2가 제가 지난번에 그 슈퍼마리오 브라더스를 제치고 애니메이션 글로벌 흥행 순위 2위를 차지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최근에 드디어 겨울왕국 2를 제치고 글로벌 애니메이션 흥행 순위 1위를 기록을 했습니다. 인사이드 아웃 2, 저도 너무 재밌게 봤던 작품이고 저희 온 가족이 이제 극장 나들이를 하게 만들어준 그런 작품인데, 너무 좋은 작품이고 아직도 극장에서 활발하게 상영되고 있으니까요. 꼭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자막으로 보신 분들은 더빙으로 꼭 한번 보시길 추천드릴게요. 더빙 퀄리티가 장난이 아닙니다. 자막 없이도 한국말이 귀에 쏙쏙 들어오는 그런 경험을 진짜 오랜만에 하실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바로 데드풀과 울버린 소개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여기서 미리 경고 드리겠습니다. 이 작품은 스포일러가 굉장히 중요한 작품입니다. 이 영화를 볼 예정이신 분들은 다 보시고 난 다음에 제 방송을 들으실 것을 권장을 드리겠습니다. 미리 경고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시작을 해볼게요. 근데 제가 미리 이렇게 겁을 드리긴 했는데, 제가 이 영화를 어떻게 다뤄야 될지 되게 고민이 많았거든요. 그런 거 포함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MCU 최초의 R등급 영화이자 데드풀이 MCU에 합류한 후의 첫 작품인 데드풀과 울버린을 보고 왔습니다. 이게 제작 소식이 전해질 때부터 많은 기대를 모았던 그런 작품인데, 24시간 만에 예고편 최다 조회수 기록을 갱신하면서 기네스 세계의 기록을 갱신하기도 한 그런 작품이죠. 얼마나 사람들이 이 작품을 많이 기대했는지 그런 거를 좀 잘 보여주는 그런 사례인 것 같습니다. 저 역시도 히어로물을 애정하는 그런 입장에서 많은 기대를 가지고 있던 그런 작품이고요. 그 데드풀 1편과 2편도 많은 사랑을 받았는데, 요게 MCU와는 독립적인 세계관이었잖아요. 그런데 요게 디즈니의 인수가 된 이후에 이제 MCU에 합류하게 되면서 이 작품을 과연 어떻게 그려나갈지에 대한 그런 호기심도 좀 작동을 한 그런 작품이죠. 근데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은, 저는 기대감을 잔뜩 품고 감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상영 시간 내내 너무 행복했어요. 진짜 행복했습니다. 영화든 드라마든 뭐든 보면서 느낄 수 있는 감정은 되게 다양하잖아요. 근데 정말 이 작품을 보는 동안은 뭐 재밌다 이런 것도 있지만 행복하다라는 감정이 제일 우선이었던 것 같아요. 와, 진짜 내가 이 영화를 보고 있어서 너무 행복해라는 감정을 가장 마지막으로 느꼈던 게 이런 말하면 또 히어로물인데, 이 스파이더맨 노웨이 홈을 보면서 그런 감정을 좀 느꼈거든요. 이 노웨이 홈이 개봉하는 날 아침은 마치 그 어릴 때 우리 소풍 가는 날에 그 아침에 그 기분 있잖아요. 그 당시의 기분이 들었던 것 같아요. 제가 지금 30대 후반인데 제가 언제 무슨 일로 이런 행복한 그 감정을 느껴볼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그 경험을 이번 데드풀과 울버린에서 좀 다시 한번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서두에 좀 밑밥을 깔았던 것처럼 이렇게 감정적으로 되게 만족스러웠던 작품을 리뷰한다라는 게 진짜 되게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내 감정이 왜 행복했는지를 다른 사람들에게 말로 좀 표현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들도 좀 생각을 해보시면은 살면서 다른 사람한테 내 감정을 설명해 본 적이 있어요? 내가 지금 왜 슬픈지, 지금 왜 기쁜지 다른 사람한테 설명을 해본 적이 있어요? 되게 손에 꼽을걸요? 그래서 이번 리뷰를 하면서도 그 방향성을 잡기가 되게 힘들었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 이 리뷰하기가 되게 힘들었던 이런 경험이 최근에
파묘 때 좀 그랬었는데, 이제 파묘를 리뷰하던 그 시절에는 진짜 대본 없이 그냥 생 라이브로 막 이렇게 진행하던 그런 시절이었거든요. 그래서 파묘를 너무 재밌게 보고 이 방송에서 라이브로 설명을 하는데, 이 작품이 내가 왜 재밌었는지 그 내 감정을 설명한다라는 게 생각보다 되게 힘들더라고요. 방송 내내 아무튼 개쩔었음 요 얘기만 하다가 그냥 방송 말아먹었죠. 그래서 편집본에서는 그 라이브 분량 통편집해버리고 저 혼자 따로 녹음을 해가지고 이제 덮어 써야 됐던 그런 초유의 사태가 발생을 했을 정도로 그때 방송은 진짜 말아먹었습니다. 그날부터 이제 대본이 없으면 이렇게 위험하구나라는 걸 알게 되고, 아까 앞에 뭐 OTT 소개하고 뭐 개봉작 소개하고 이런 것들 다 그냥 라이브로 하는 건데, 이 아까 비포 선라이즈를 하거나 이런 데드풀과 울버린을 소개하는 이런 영화 리뷰만큼은 대본을 그때부터는 좀 쓰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오늘 데드풀과 울버린을 설명하는 그 방향은 내가 왜 행복했는지 제 감정을 설명하는 것보다는 지금 이 작품이 호불호가 엄청 갈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왜 이렇게 호불호가 갈리고 있을까, 이거를 설명하는 쪽으로 좀 방향을 잡아보려고 합니다. 이거를 설명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호 입장에 있는 제 감정도 좀 녹아서 그 설명에 들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지금 여론을 보면은 호불호가 상당히 갈리고 있어요. 확실히 예전부터 뭐 엑스맨 시리즈라든가 MCU 영화를 팔로우업 해오던 사람과 그냥 개봉했으니까 그냥 보는 그런 사람들과, 아니면 일련의 그런 과정들을 잘 모르는 사람들의 평은 나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거는 아까 제가 언급했었던 스파이더맨 노웨이 홈 때도 마찬가지예요. 과거에 피터 파커들이 다 모이는데 옛날에 샘 레이미의 그 스파이더맨이나 이런 것들을 안 본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냥 스파이더맨 2명이 더 생기는가 보다 뭐 그 정도지, 그 당시에 그 벅찬 감동을 느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노웨이 홈 영화도 영화 그 자체로서의 그 순수한 재미를 추구한다기보다는 그 팬들을 위한 팬서비스의 성질이 좀 강하긴 했어요. 근데 이번 데드풀과 울버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20세기 폭스사와 디즈니의 합병을 선포하는 이야기이기도 한데, 사실 이 20세기 폭스사랑 디즈니가 합병을 했다, 이것도 사실 뭐 아는 사람들이나 아는 얘기지 일반 관객들이 뭐 20세기 폭스사가 디즈니에 뭐 인수합병되고 이거를 뭐 신경이나 쓰겠어요?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이나 되니까 그런 걸 관심을 가지고 아는 거지, 모르는 사람들은 모르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 있다는 걸 알아야지만 이 영화를 즐길 수 있다는 것부터가 큰 의미에서는 그냥 팬서비스의 성향이 좀 강한 느낌이 드는 그런 작품이 된 거죠. 데드풀과 울버린을 100% 즐길 수 있는 팬층은 기존에 있는 MCU만 알아서는 안 되고, 옛날에 이 20세기 폭스사를 통해서 개봉을 했었던 엑스맨 실사화 시리즈를 어느 정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진입 장벽이 기존 MCU보다 높아진 거예요. 사실 몰라도 되죠. 몰라도 되지만 이걸 알고 봤을 때랑 모르고 봤을 때의 그 느낄 수 있는 재미의 횟수와 강도는 다를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안 그래도 지금 MCU 뭐 지금 진입 장벽이 높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제는 20세기 폭스사 시절에 제작이 됐었던 엑스맨 시리즈도 내가 알고 봐야 된다고? 그러니까 이런 일반 관객들이나 그 시대를 겪어오지 않았던 이제 최근에 뭐 20대 이런 사람들은 어리둥절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그리고 이 영화가 엔딩 크레딧이 올라갈 때 20세기 폭스사에서 제작된 마블 히어로 무비들에 대한 메이킹 필름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작품들을 다 봐왔던 사람들은 진짜 그 뭉클 그 자체거든요. 그 당시에 되게 젊었던 배우들의 인터뷰 나오고 막 하면은 감동 그 자체예요. 저는 잠깐 방심하면 울 뻔했어요. 너무 감동적이어가지고 그 메이킹 필름이. 근데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뭐 저런 게 있었나 보다 하고 그냥 넘어가게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런 면에서 좀 갈리게 된다는 거죠. 네오님도 모임에서 봤는데 진입장벽이 너무 높아서 재미를 못 느끼신 분들이 더 많았습니다. 저 지점을 제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데드풀이 쉴 틈 없이 제 4의 벽을 넘나들면서 캐릭터 개그, 배우 개그, 20세기 폭스사 개그, 디즈니 개그, 마블 개그 막 이런 것들을 막 얘기하는데, 이거를 얼만큼 이해하냐에 따라서 이 영화의 재미가 갈리게 되는 거죠. 자막도 큰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저희는 원어 그대로의 느낌이 아니라 이 번역가의 손을 한번 거친 대사를 읽는 거잖아요. 그런데 데드풀 시리즈는 진짜 말 맛이 되게 중요한 시리즈란 말이에요. 그래서 원어 그대로를 즐길 수 있는 사람이랑 자막으로 보는 사람의 감상의 차이도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번역 중에서 이제 킹리적 가침이라는 그 번역
번역이 굉장히 말이 많던데, 사실 저는 영화를 볼 때는 뭐 별 생각이 없었거든요. 그냥 저렇게 번역했나 보다. 요 정도로만 생각을 했는데, 이 번역에 대해서 문제 삼는 글들을 한번 읽어보니까 어느 정도 납득은 되더라고요. 이게 왜 문제인지. 이렇게 인터넷에 유행하는 신조어를 영화의 자막으로 사용을 했을 때 사실 시간이 흐른 뒤에 보면 좀 촌스럽게 느껴질 수가 있거든요. 쉽게 예를 들자면은 이런 게 있어요. 그 드래곤볼 개정판이 나왔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개정판이 나왔을 때 대사도 현 세태에 맞춰서 새로 대사를 썼다라고 하면서 개정판이 나왔는데, 그때 막 뭐 개그 콘서트라는 단어도 대사에 나오고, 나를 물러보지 마 이런 대사도 나오고 막 이런 번역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런 번역들이 이제 그게 흐름을 깬다, 이 만화의 흐름을 깬다라면서 좀 많은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이제 조롱의 대상이 됐었죠. 개봉 당시인 지금은 이 킹리적 가심이라는 이 워딩이 그냥 읽힐 수도 있는데, 시간이 지난 뒤에 봤을 때는 그 느낌이 얼마나 살겠냐는 거죠. 그래서 뭐 대사 한 줄 가지고 너무 말꼬리 잡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 대사가 반복적으로 몇 번 나와요. 그리고 마지막 중요한 결단을 내리는 순간에도 이 대사가 나오거든요. 그만큼 중요한 대사인 만큼 번역에도 좀 더 신중했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영화를 보고 나니까 이제 좀 들더라고요. 어차피 팬 서비스성 영화기 때문에 뭐 두고두고 회자되면서 감상되질 않을 거다, 뭐 요런 계산이 포함이 된 번역이라면은 뭐 또 모르겠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황석기 번역가가 엠바고가 해제된 다음에 한번 썰을 풀어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요소들이 모이면서 덕력 고사 같은 작품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고득점한 사람들은 이 득점 과정에서 막 재미를 느끼면서 보지만, 점수를 못 낸 사람들은 이게 뭐지? 이런 작품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은 그게 뭔데 이 씹더가 이게 뭔데 이 씹더가 이런 상황이 이제 발생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것뿐만 아니라 이제 꾸준히 지적받고 있는 멀티버스라는 이 세계관 설정도 좀 호불호 요소가 될 것 같은데, 사실 저 역시도 멀티버스 세계관이 좀 짜친다고 생각하는 편이었거든요. 그런데 개인적으로는 이번 작품에서의 멀티버스 세계관 활용법은 꽤 반가운 편이었습니다. 멀티버스 세계관에 어떤 쓰레기통의 개념이 되는 보이드라는 공간이 나오죠. 그래서 그 공간을 통해서 되게 반가운 카메오 캐릭터들을 되게 많이 볼 수 있게 되잖아요. 근데 사실 이 스파이더맨 노웨이 홈 때도 마찬가지죠. 이때는 뭐 보이드라는 이런 공간이 없었지만, 멀티버스라는 세계관이 없었더라면은 어떻게 이렇게 생각지도 못한 인물들이 한 작품에 다 모이는 그런 그림이 나올 수가 있었겠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좀 드는 생각은, 사실 이 반가웠던 이유가 그냥 그 캐릭터들이 반가웠던 거지, 이 멀티버스 세계관을 기가 막히게 극중에 녹여내는 그 상황 자체가 반가웠던 건 아닌 게 아닌가. 캐릭터가 반가웠던 거랑 요 멀티버스 세계관에 대한 거는 좀 구분해 놓고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제 해석은 아니고 그냥 어느 커뮤니티에 올라왔던 되게 공감되는 글을 읽은 거를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 멀티버스 세계관의 쓰레기통격이 되는 이 보이드라는 이 공간은 결국은 사람들의 기억에서 잊혀져가는 이 캐릭터들의 공간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과거에 영광을 누렸던 이 엑스맨 캐릭터들이나 아니면 뭐 블레이드, 일렉트라, 그리고 관객들뿐만 아니라 제작사의 기억에서도 잊혀져 버렸던 그 채닝 테이덤이 연기하는 이 갬블까지 사람들의 기억에서 잊혀져가는 캐릭터들이 모여있는 곳이 이 보이드라는 공간이 아니냐. 그래서 이 보이드라는 공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 캐릭터들에게 관객 앞에 설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고 과거의 영광을 상기시켜준 게 아닌가, 요런 해석의 글이 있던데, 요 글을 읽고 나니까 좀 많이 공감이 되면서 멀티버스 세계관이 좀 득실이 있는 그런 설정인데, 여기서만큼은 잘 사용이 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사실 이것도 이제 팬의 입장에서의 이야기고, 그 팬이 아닌 사람의 입장에서 보자면은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그게 뭔데 이 씹더가 그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게 누군데? 왜 반가운 건데? 왜 장엄한 건데? 그리고 대사로 계속 나오는 어떤 캐릭터 개그나 배우 개그에서는 왜 웃어야 되는 건데?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팬들 중에서도 갈려요. 이 멀티버스 세계관에 대한 거는 팬들 중에서도 갈립니다. 저처럼 이렇게 그래도 이번 작품에서는 좀 반가웠어 라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팬들 중에서도 이 멀티버스에 대한 개념이 이 작품에 도입이 되면서 캐릭터의 장엄하고도 숭고한 퇴장의 의미가 퇴색되어져 버린 게 아닌가라는 좀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지금 제가 계속 예시를 드래곤볼로 들고 있는데 드래곤볼도 그런 이야기가 나오죠. 손오공 인성이라는 짤로 많이 돌아다니는 건데, 야 그러다가 누가 죽으면 어떡해, 이런
걱정을 하는 인물한테 손오공이 누가 죽으면 뭐 어때? 그냥 드래곤볼 모아서 용신으로 다시 살리면 되지. 뭐 이렇게 대수롭지 않게 이야기를 하는 그런 장면이 있어요. 그래서 손오공 인성이라고 해가지고 돌아다니고 있는 짤인데, 이 멀티버스 세계관이 도입된 MCU에서도 이런 비슷한 상황이 발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애정을 가지고 있던 캐릭터가 되게 멋있게 퇴장을 했어. 그런데 아니 뭐 다른 멀티버스에서 살고 있는 그 똑같은 캐릭터를 또 데려다 쓰겠지 뭐 라는 생각이 관객들의 머릿속에 깔려버리면은 이 멋있는 퇴장이라는 게 그 의미가 퇴색되어져 버리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휴잭맨의 울버린 복귀 자체를 반기지 않는 팬층들이 있더라고요. 로건에서 보여준 휴잭맨이 연기하는 이 울버린의 퇴장은 말 그대로 최고였잖아요. 숭고하기까지 했어요. 그랬던 그 의미 그대로 내 머릿속에 남겨두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이 타이트한 식단이랑 운동으로 자기 피지컬 관리가 이제는 좀 벅차다라고 인터뷰까지 했던 이 휴잭맨을 굳이 데리고 와가지고 과거의 그 멋진 이 로건의 퇴장을 퇴색시켜 버리냐, 뭐 이런 의견을 말씀하시는 팬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사실 뭐 저는 그런 마음보다는 다시 이 휴잭맨의 울버린을 볼 수 있어서 되게 반가운 마음이 좀 더 큰 입장이긴 했습니다. 근데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뭐 100번 이해가 가더라고요. 지금 온라인상에서 가장 많이 거론되고 있는 이야기가 아이언맨이랑 캡틴 아메리카가 멀티버스 이 요소를 이용을 해서 복귀를 할 것인가 많이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인터뷰 때마다 말이 좀 바뀌고는 있어요. 근데 아마 대다수의 팬들은 돌아와가지고 과거의 멋진 퇴장의 의미를 퇴색시키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지 않을까요? 그 3천만큼 사랑해라고 하면서 I am 아이언맨 하면서 탁 그 수미상관을 이루면서 퇴장해버린 그 아이언맨의 그 멋진 자기 희생적인 그 퇴장이랑 그 캡틴 아메리카의 퇴장을 누가 퇴색시키고 싶겠습니까? 그죠? 그런 의미에서 이번 작품에 카메오로 나오는 크리스 에반스도 캡틴 아메리카로 카메오로 나온 게 아니라 과거에 연기했던 그 판타스틱 4의 휴먼 터치로 다시 나오게 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이제 호불호가 가려고 있는 이제 마지막 요소로 좀 빈약한 서사가 있는 것 같아요. 빈약한 서사 때문에 호불호가 많이 갈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저도 좀 동의를 합니다. 사실 반박의 여지가 없습니다. 서사가 빈약하다, 이 부분에서는. 사실 보는 동안은 이런 서사가 빈약하다라는 생각이 잘 안 들었거든요. 왜냐면은 이 장면 대사가 너무 정신없이 막 황홀하다 보니까 이 장면마다의 그 대사랑 캐릭터의 정신에 팔려 있었지, 영화의 전반적인 완성도를 신경 쓸 겨를이 없었어요, 제 입장에서는. 근데 영화를 보고 나서 이제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걸 들으면서 곱씹어 보면은 좀 많이 허술했다. 영화 전반적인 이런 서사나 완성도는 많이 허술했다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당장 생각나는 것만 몇 가지 좀 찝어드리자면은, 이 극 중에 빌런 중에 한 명으로 나오는 이 패러독스. 이 패러독스가 품은 그 이상한 그 야망의 동기가 뭔가, 그리고 그 세계관 붕괴를 가속시키는 그 장치 있잖아요. 그 장치를 개발하고 있는 동안에 모든 시간선상에서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지를 다 파악하고 있는 이 TBA가 그걸 몰랐다고? 그런 음모를 꾸미고 있는데 TBA가 그걸 진짜 몰랐다고? 그것도 너무 좀 이상하고, 그런 음모를 몰래 꾸미고 있었으면은 이 데드풀을 데리고 와서 패러독스가 데드풀을 설득하는 그 과정에서 그냥 적당히 그냥 감언이설 같은 걸로 그냥 꾸며낸 말로 속일 수도 있었을 텐데, 왜 본인의 계획을 데드풀을 뭘 믿고 그렇게 미주얼 고주얼 다 이야기하고 있는지, 그것도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이 보이드에서 만난 메인 빌런인 이 카산드라 노바, 이 카산드라 노바라는 캐릭터는 극 중에서 이 손짓 한 번만으로 진짜 뼈와 살을 분리시켜 버릴 수 있는 그런 능력자인데, 그 능력은 어디다가 쓰고 왜 이렇게 어렵게 싸우고 있는 건가. 그 나중에 능력을 봉인시키는 헬멧을 어떻게 막 씌우는데, 이 헬멧을 이제 벗겨달라고 막 애원을 하죠. 근데 헬멧이 벗겨지는 그 순간에 충분히 그 뒤통수를 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왜 순순히 협조를 한 건지, 그리고 그 보여줬던 그 능력의 위용에 비해서 너무 허무하게 퇴장해버리는 건 아닌지, 이런 의문점들이 계속 들더라고요. 그리고 데드풀 군단이 나오잖아요. 근데 데드풀 군단은 그 포탈을 왜 타고 넘어온 건가. 그리고 좋아, 그 팬 서비스 차원에서 그냥 넘어와줬다고 치더라도, 넘어왔으면은 그 다양한 버전의 데드풀들이 각자의 능력을 보여주면서 신선한 액션씬을 연출할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그냥 소모성 잡졸들이 되어버린 그런 느낌이랄까요? 그냥 둘한테 학살당하는 역할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그렇게 전락해버린 것 같아가지고. 그리고 그 전에
대체 그 데드풀 군단은 왜 데드풀과 울버린 일당을 공격을 한 건지, 왜 공격한 거지? 거기에 대한 설명도 잘 없었고, 데드풀이 마지막에 이 데드풀 군단으로부터 위기에 처했을 때 데드풀의 친구인 이 피터가 등장을 해서 이 위기를 모면하는데, 위기를 모면하는 그 과정도 피터가 등장하니까 다들 막 피터 하면서 그냥 그 위기가 끝나버리잖아요. 너무 좀 편의성으로 이야기가 써먹혀졌다 이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핵심 인물이 사망하면은 그 시간선이 붕괴된다라는 설정이 이제 들어가는데, 그 설정은 갑자기 왜 들어가게 된 건지 좀 이해할 수도 없고 그냥 쓸데없이 부가적인 설정만 늘어난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로키 시즌 2를 보면은 로키가 진정한 신으로 이제 거듭나가지고 진짜 갓이 되는데, 이 난리통에 왜 코빼기도 보이지 않는 건지 저는 최소한 쿠키 영상이라도 나올 줄 알았거든요, 로키가. 근데 끝까지 나오진 않더라고요. 그 타임리퍼 그 장치가 동작되고 있을 때 그 케이블을 끊으면은 힐링 팩터도 소용없이 그냥 소멸돼 버린다라는 설명을 패러독스가 분명히 이 데드풀이랑 울버린한테 계속 이야기를 해줍니다. 근데 이 둘이 그 과정을 겪었음에도 멀쩡하게 살아서 돌아오게 됩니다. 근데 어떻게 살아 돌아온 건가? 그러니까 둘이 힘을 합쳤기 때문인가? 완전히 사라져야 되는데 둘이기 때문에 이제 반반만 사라져서 반반만 사라진 상황에서 힐링 팩터로 다시 회복해서 이제 그냥 둘이 멀쩡하게 돌아온 건가? 그런 설명들이 너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 볼 때는 이 황홀경에 취해가지고 정신없이 막 본다고 그런 것들을 막 일일이 다 미주얼 고주얼 생각해가면서 보진 않았기 때문에 뭐 보는 데는 지장은 없었는데, 보고 나서 이제 의문점을 품기 시작하니까 이제 그런 순간들이 꽤 나오더라고요. 서사 전개에 있어서 관객을 납득시키는 그런 부분이 좀 많이 허술하지 않았나, 그런 좀 아쉬움이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뭐 호불호가 왜 갈리고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나는 것들을 쭉 나열을 해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입부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보는 내내 행복하기 그지없었습니다. 과거의 엑스맨 시절부터 해서 지금까지 어디서 제작됐든 간에 어떤 마블 실사화 시리즈다라고 하면은 그런 것들을 다 사랑해왔던 그런 팬들을 위한 최고의 선물처럼 느껴지기도 했고요. 이 20세기 폭스서로부터 캐릭터를 물려받은 이 디즈니가 자조적인 좀 거친 농담을 섞어가면서 오히려 우리가 얘들 잊지 않고 잘 돌볼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라고 하면서 좀 20세기 폭스사나 팬들을 향해서 좀 이렇게 선포하는 그런 영화 같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불호의 의견을 이야기하시는 분들의 심정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제가 이렇게 호불호 요소들을 굳이 이렇게 정리해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사실 제가 이런 컨텐츠 방향을 설정을 할 때 어떤 이스트에그가 있었고 어떤 카메오가 나왔고 카메오의 역사는 어떻고 이 캐릭터의 역사는 어떻고 얘는 뭐 어떤 코믹스에 나왔던 설정이고 이런 것들 미주얼 고주얼 다 이야기를 하는 것도 물론 조회수에는 좀 더 도움이 되겠지만, 제가 이 작품을 통해서 진짜 하고 싶었던 이야기는요, 이 영화를 즐길 수 있는 사람도 그리고 즐기지 못하는 사람도 각자의 취향과 사정이 다 있는 거니까 어떻게 이딴 영화를 재밌다고 할 수가 있어? 라든가 아니면은 어떻게 이게 재미없을 수가 있어? 라는 식으로 좀 서로 싸우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냥 이래서 별로였구나, 이래서 좋았구나 라고 그냥 서로를 이해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에 컨텐츠의 방향을 왜 호불호가 갈리는지에 대한 설명으로 이렇게 좀 채워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영화가 그동안 좀 시들해진 마블의 기세를 살려줄 수 있는, 영화의 명대사로 나오는 마블의 구세주가 될 수가 있을까, 이 영화가 과연. 이 질문에 대해서는 저는 재밌게 봤지만 마블의 구세주가 될 수 있는 작품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영화는 기존의 사랑을 받아왔던 수많은 이 마블 영화들처럼 영화 그 자체로 완성도가 높다거나 앞으로의 이야기를 궁금하게 만드는 작품이 아니라 이 캐릭터를 물려받는 과정을 그린 팬서비스 무비에 가깝다라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단발적으로 볼 때는 이만한 즐거움도 없어요.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작품을 통해서 마블이 부활을 한 거냐? 그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마블이 잘한 게 아니라 데드풀이 잘한 거죠. 그래서 이 다음 타자가 캡틴 아메리카 브레이브 뉴 월드 이 작품인데, 마블이 진짜 정신 차렸는지는 이 캡틴 아메리카 브레이브 뉴 월드 이 작품으로 판단을 해도 늦지 않을 것 같아요. 이 MCU의 큰 축을 담당하는 이 캡틴 아메리카의 솔로 무비이자 이 캡틴 아메리카의 그 방패를 물려받은 후에 새로운 MCU를 이끌고 갈 후임주자의 첫 영화이기 때문에 이 작품을 보면서 마블이 정신 차렸다 못 차렸다 요거를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요 데드풀을 보고 나서 느꼈던 감정이나 이런 것들은 충분히 설명을 된 것 같고요. 어떻게 좀 이해가 됐나요? 이래서 재밌었구나, 이래서 재미없었구나, 이런 게 이해가 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또 녹화 시간이 2시간을 넘어갔는데 이제 슬슬 방송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해가 됐다고 말씀해 주시네요. 감사합니다. 네, 너무 즐거웠다고 또 말씀해 주시네요. 감사합니다. 네.
그래요.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오늘 방송한 내용은 편집 과정을 거쳐서 유튜브와 각종 팟캐스트 플랫폼에 업로드될 예정입니다. 무편집본은 유튜브 멤버십 월 1990원 혹은 팟빵에서 건당 300원에 청취가 가능하십니다. 그럼 여러분들 영화 같은 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